이 이론에 근간을 한다면 이런 파벌 싸움이나 그런 사내 정치를 낮추려면 좀 더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동탁은 그냥 사막 성격이라고 있어요. 저희 심리학에 악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정말 나쁜 성격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첫 번째가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마키아벨리안 성격이에요.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국제적인 이 CEO의 그 성향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30대 때 자동차 번호판을 전부 다 외웠었대요. 주말에 나와갖고 번호판을 이렇게 쭉 보면서 누가 오늘 안 나왔구나, 누가 오늘 안 나왔구나, 이거를 실제적으로 다 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뭐 처음 뵙는 자리니까 소개부터 간단히 하고 넘어가시죠. 저는 조직문화 전문가고요. 오용석입니다. 네,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인사 컨설팅 진행하고 있는 성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직과 리더십 박사하고 리더들 상담 코칭 교육하는 일 하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인사관리 연구하고 있는 김영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콘텐츠가 올라갈 H.dot 유튜브 관리하고 있고 기획하고 있는 최광래라고 하고요. 오늘 삼국지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회사 차원에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삼국지 하면 사실 3번 정도는 읽어야 그 사람이랑 좀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많이 읽어보셨어요? 네, 저도 좋아했고 사실 저는 이제 무협지를 좋아했는데 혹시 김용의 영웅 혹시 보셨나요? 그때 중학교 때부터 무협지를 보다가 삼국지로 넘어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정치나 이 조직 관리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삼국지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많이 읽었었고 뭐 만화도 뭐 60권짜리도 나오고 맞아요. 네, 이문절 님이 쓰신 것도 뭐 읽어보고 삼국지는 굉장히 많이 읽어본 것 같아요. 저는 정비석 씨 거를 읽었어요. 그건 저보다 한 세대 위신데 그러면? 아, 그래요? 어떻게 현정님께서는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뭐 싸우고 이런 걸 네, 그런 평화주의자라서 네, 그래서 안 읽어본 사람 시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편견에 이렇게 휩싸이지 않고 현정님께서 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실 것 같네요. 네, 유튜브로 공부한 삼국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음료도 나왔으니까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삼국지가 사실 한나라 말기, 한나라의 통치가 쇠퇴하고 지방 군벌들 세력이 커지면서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좀 벗어난 그런 얘기들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광래님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나라 말기가 어떤 시대였냐고 하면은 부패와 부정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한나라 말기에는 황실의 권위가 크게 약화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십상시라 불리는 황관들이 권력을 남용해 중앙정부가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지방의 세력들이 각자 힘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장각이라는 지도자가 태평도라는 종교를 통해 농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일으킨 것이 바로 황건적의 난입니다. 세상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반란으로 대륙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 두 가지가 한나라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일단은 뭐 감사팀에서 하는 뭐 익명신고 형식의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요새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도 많이 하니까 직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 또는 뭐 이직을 얼마나 했는지, 이 팀의 이직률이 높다면 리더의 이슈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부패 정도 또는 리더십, 비효율적 리더십에 대한 부재를 조금 더 파악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선발 쪽 이론 중에 하나가 있는데 ASA 모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A는 Attraction, S는 Selection, 또 다른 A는 Attrition이라고 하는데요. Attraction은 채용해서 예를 들어 리크루팅 할 때 이렇게 공고를 내겠죠. 조직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이 많이 매력도를 느낀다는 그런 구직자가 많이 지원하게 되고, S는 Selection인데 이 조직에서 뽑을 때도 우리 조직 문화랑 맞는 사람 뽑잖아요. 일반적으로 핏이 맞는. 그래서 선발할 때도 비슷한 사람을 뽑는 거죠. 조직 문화에 맞는. 어트리션은 이 조직 문화에 적응을 못한 사람이 나간다는 거예요.
약간 턴오버 이직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이 ASA 모델에 따르면 조직이 어느 순간 동질화가 되게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질화가 되다 보니까 기득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론에 근간을 한다면 이런 파벌 싸움이나 그런 사내 정치를 낮추려면 사실 채용할 때 또는 배치할 때 좀 더 다양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럼 거기서 반드시 이제 질문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시키는 질문이 뭐냐면 10년 후에 넌 어떤 것이 되고 싶냐, 이걸 꼭 물어봐요. 회사에서는 꼭 물어보고, 이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도 반드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한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물어봤는데, 이걸 물어보는 사람들도 그걸 왜 물어본지 모르고, 뭐 대답한 사람들 왜 대답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10년 후에 뭐가 되고 싶은지를 알아야지 그거를 우리한테서 이룰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성장하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어떤 접점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또 이거는 또 온라인이 된다고 하면 또 이렇게 다 같이 가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No.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죠. 조직과 개인의 비전을 일치시키고. 근데 이건 공산당도 못해요, 지금은. 그래서 이거는 일치시키는 건 아니고 접점을 찾아가는 거죠. 접점을. 아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육성과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조직의 목표 뭐 이런 것들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목표를 설정을 함에 있어 갖고 어떤 관점을 갖고 이제 그 설정을 진행을 하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목표 수립할 때 베이스는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단 매니저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제 목표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너무 마구잡이로 그냥 막 KPI를 집어넣고 억지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동기부여도 되고요. 내가 이거를 이뤄냄으로써 회사의 성장, 조직의 성장에 분명히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스스로 느끼기가 조금 더 쉬운 거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온라인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중간 관리자들이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런 뭐 KPI든 요새 OKR이든 그런 목표 설정을 해주는데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유비, 조조, 뭐 송권 등등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목표를 설정해주고 기회를 주는지, 그런 게 이제 온라인 시키면서 육성해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유비가 출연도 안 했는데 지금 황건적의 온갖 인사적 시점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 다음 황건적 다음에는 또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동탁이라는 또 걸출한 인물인데,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인물이죠. 혹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동탁하면은 어떤 이미지들이신지 좀 궁금한데, 동탁 혹시 어떤 이미지로 기억하고 계세요? 아주 악독한, 뚱뚱한 폭군? 폭군 맞습니다. 뚱뚱하고 폭군. 그 동탁에 불을 붙이면 오래 붙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기름이 많이 낀 사람이었는데요. 동탁이 등장한 배경은 한나라 말기의 혼란과 맞물려 있습니다. 황제로 있었지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황실의 권위는 이미 많이 무너진 상태였죠. 십상시에 난 이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군벌들이 힘을 키웠잖아요. 동탁은 이 혼란을 틈타 군사력을 앞세워 수도로 진격한 뒤 어린 황제를 폐위하고 헌제를 새로운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승상이라 자처했는데요. 동탁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포 정치를 펼쳤으며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해버리기 일쑤였죠. 그러나 이러한 공포 정치 때문에 반감이 커졌고 원소, 조조 등을 대표로 한 반동탁 연합이 형성되며 견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동탁은 그의 측근인 왕윤과 여포가 배신을 하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분명히 나쁜 리더십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동탁은 그냥 삼악 성격이라고 있어요. 저희 심리학에. 삼악인가요? 삼악. 네, 악에 축할 때 악. 네, 저희가 심리학에서 악이라고 부르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악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정말 나쁜 성격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마키아벨리안 성격이에요.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나르시스트
나르시시스트들 같은 경우는 자기를 굉장히 그 거대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환상을 발달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밑에 서열화하고 착취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고 복종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한 쾌감과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삼악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병적으로 진단이 되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말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 예, 정치예요. 그러니까 장군, 뭐 장수 얘기, 전쟁 얘기 하면 나르시스트가 거의 이제 등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제가 아까 소시오패스라고 말했는데 성격 안에도 이제 그 스펙트럼이 있긴 한데 병적으로 진단이 되면 반사회성 성격 장애예요. 그래서 반사회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자꾸 하는 거죠. 폭력, 뭐 살인. 사실 나르시스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권력자라든가 조직에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소시오패스들은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학교를 이제 잘 못 마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일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냐? 창업을 많이 해요. 진단은 받진 않았지만 누구나 다 일론 머스크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전기에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의 행적을 써놓은 거 보면 나 뭐야! 라고 막 거의 외친 것 같이 그렇게 그런 특성들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마키아벨리안 성격이에요.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이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통해서 내가 통치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어려우니까 두려움을 통해서 통치를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알았어요. 사랑과 존경으로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리더들은 그런 걸로 잘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안 되니까 고통과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이제 주면서 그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이제 복종하게끔 함으로 해서 다스린다. 그래서 그런 공포심을 유발하는 우리가 성격을 갖다가 마키아벨리안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이걸 갖다가 리더십의 교과서처럼 쓰시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이제 뵙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배웠었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약간 군주론으로 배우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악이에요. 그래서 동탁은 이 삼악을 완벽하게 다 가졌죠. 막 사람들 불러놓고 뭐 밥 먹어 막 그러면서 뭐 그 앞에서 사람 죽이고 뭐 혀 자르고 뭐 그거는 완전 이 세 가지의 삼악 성격의 집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아무리 결과가 좋고 효과성에서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좋은 리더십이라고 말하거나 이거를 보고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건 반면교사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너무 그래서 우리 나쁜 리더십이다 이런 거는 따라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사막 성격이 바뀔 수도 있나요? 그런 거를 타고났지만 그런 폭력성이 드러나지 않게끔 키운 예시들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갖고도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게끔 살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굉장히 고도의 뭐 노력과 이제 평생의 어떤 지지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재적인 이 CEO의 그 성향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이 기부천사라고 알려져 있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30대 때 그 직원들의 자동차 번호판을 전부 다 외웠었대요. 주말에 나와갖고 번호판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보면서 누가 오늘 안 나왔구나 누가 오늘 안 나왔구나 이거를 실제적으로 다 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악마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현업에서 조금 은퇴를 하고 많이 유해졌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그런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뭐 거의 경영 독재 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노조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트위터를 이제 인수를 한 다음에 그래서 6,000명 정도 되는 기존 직원들 중에서 5분의 4를 잘랐다고 합니다.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60일 이전에는 분명히 고지를 해주고 나서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잘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UN에서도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막 멘션이 나오고요. 아까 현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울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점들을 굳이 배울 필요는 없다. 근데 만약에 이런 성향을 가진 리더가 변할 수 없다면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걸까요? 그럼요. 이런 아까 말한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직에서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초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워즈니악이 뭐 만들라 그래 놓고 그거 나중에 뭐 딴 데다가 비싸게 팔고 요만큼 받았어 그러고 좀 나눠주고 그러죠. 그거 우리 뭐라 그러죠? 그 횡령이라 그러죠. 조직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조직에서 오랫동안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은 갱생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알아채고 내보내는 게 답이 이제 될 수도 이제 있는 거고요. 교화를 시킨다거나
이런 개념은 그거는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릴 때 창업을 꿈꿨는데 약간 소시오패스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겠죠? 예.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예, 반드시 소시오패스일 필요는 없어요. 예, 창업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창업가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네. 제가 지금 굉장히 공포스러운 게 촬영 1시간째인데 아직 유비 장비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유비관우 장비를 만나봐야죠. 아, 예. 그죠? 얘기 좀 그럼 잠깐 드려볼게요. 네. 도원결이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도원, 복숭아 밭에서 한 뭔가의 결이라는 네. 얘기인데요. 유비는 조조나 손권과 달리 한미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라 자처하며 대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지만 뚜렷한 세력이 없어서 혼자서 의병을 일으킬 방법을 찾고 있었죠. 유비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있을 때 관우와 장비도 황건적을 물리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관우는 의협심이 강하고 무예에 뛰어나 이미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장비는 용맹하고 강한 체력으로 유명했죠. 세 사람은 우연히 술집에서 만나게 되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뜻이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함께 의병을 일으켜 황건적을 물리치기로 결심하게 되고, 이 만남이 유명한 도원결의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직적은 좀 탑다운 형식의 여러 가지 오더를 내려서 하는 거고, 수평적인 거는 권한 이양을 해서 자율성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또 얘기 나올 수 있는 거는 수평적 조직 문화에서는 리더가 필요 없냐? 구글에 유명한 예시가 많죠, HR에. 근데 보면은 옥시전 프로젝트, 뭐 산소 프로젝트 얘기하잖아요. 그거의 시초는 사실 들어봤어요. 구글이 이제 개발자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관리자 필요 없는 개발자를 위한 기업을 만들고 싶다로 시작했지만, 실제로 이제 관리자 없이 하니까 너무 막 힘들었던 거예요. CEO한테 모든 게 다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관리자가 필요한가?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발견한 건 확실히 좋은 관리자가 있는 팀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더라. 지금 영상님 얘기하신 산소 프로젝트 이후에 또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가 확보되는 팀이 가장 성과가 높다, 이런 성과 측면으로 얘기를 했는데, 심리적 안정감 역시도 수평적인 조직일 때, 분위기일 때 제일 많이 발휘된다고 얘기를 하고, 직급 폐지, 이것도 수평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나오는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사원 대리, 이사, 상무, 정무 이렇게 해봤자 10단계를 넘지 않는데, 실제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내부 레벨제를 갖고 있고 15단계입니다. 다만 개인 레벨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글도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레벨인지 전혀 모를 거예요. 직급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의견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이 받아들여질 거고, 그 상태에서 변화나 개선들이 일어나면서 조직에 대한 몰입도, 업무에 대한 몰입도가 생겨나고 성과 창출까지 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평적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근데 좀 더하면은 용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하잖아요. 저희 국내 기업들이 직급 폐지한다고 영어 이름으로 쓰자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스텔라, 뭐 케빈 뭐 이러잖아요. 알고 보니까 여기서도 형님 아우 하면 이게 좀 편하니까 그런 수평적 분위기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호칭 파괴네요. 호칭 파괴를 미리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한국에서는 직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직급이 마치 호칭같이 되고 있는 게 국내 기업들의 대부분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라고 하는 건 직위입니다. 이제 호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직급은 되게 단편적으로 말하면 그냥 페이 그레이드예요. 돈을 얼마 정도 줄 수 있는 그 그레이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저희 나라에서는 그냥 대리는 얼마, 과장은 얼마, 이게 너무나 확연하게 딱 드러나다 보니까 동일시되고 있지만,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곳들은 직급이라고 하는 페이 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20개가 넘는데요.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23개? 그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나라고 알아보니까, 구글은 5년 다니면은 굉장히 오래 다닌 거에 이제
속해지고 애플의 5년이면은 굉장히 근속연수가 낮은 축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동기를 부여를 할 게 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니저 안에서도 직급을 7개, 뭐 6개 이런 식으로 나눠 놓고 금전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내부 레벨제가 확실히 그 페이밴드가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른 직무에서는 다른 페이밴드를 가져가면서 그 롤에 대한 또 중요성 이런 것도 따로 나누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잠재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해도 각자 성격이 다를 테고 또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되게 틀릴 텐데 그런 배경이 다른 직원들이 팀을 구성할 때 혹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점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호보완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끼리 그 강점을 드러내면서 일할 때 가장 베스트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뭐 어떤 사람 뽑냐 그러면 그냥 똘똘한 애 뽑는다 이렇게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좀 잘 된 사람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스포츠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고 이제 이런 친구들을 뽑았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way around 클래스를 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하나 이제 특출난 것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플러스 점수로서 이제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창의적인 사람들은 맨날 아이디어가 팝업하기 때문에 이걸 오랫동안 끌고 가는 힘이 없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페이퍼워크를 해주고 그걸 계속적으로 매니지 해주는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거고 또 이런 사람들 긱들끼리 이제 막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거 악교 역할을 하고 뭐 같이 해주는 어떤 뭐 체인지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또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홀로서 하기에는 뭔가 살짝 부족함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특출난 사람들끼리 일을 할 때 사실은 베스트가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 말한 우리 그 동원교열이 아주 저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서로 없는 거에 대해서 탐하지 않잖아요. 돈 많아 그러면 네가 밥 갚네? 그래 그럼 너 인정.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비슷한 사람이라면 뭐 좀 거기서 경쟁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럼 오늘 우리의 조합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조합이요? 네. 엄청 좋은 조합. 그럼 이게 오늘로 첫 촬영이 마지막 촬영이 안 되고 이제 좀 쭉쭉 갈 수 있는. 다음 주에 딴 사람 오고 그럴까 봐 겁나요.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함께 가기를. 그렇죠. 도원결이 하는 거면. 그렇죠. 네, 길게 가기를. 복숭아 나무 좀 갖다 주세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현정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다양한 사람이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보면 이제 조직 연구 보면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에 영향이 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점은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정보적인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이 모이면 싸우게 된다. 카테고리를 정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소셜 카테고라이제이션 티오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동질적인 사람끼리 모이면 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모이고 싶고 나랑 이질적인 사람이 있으면 좀 배척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서로 간에 그룹핑을 하면서 싸우게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고 협력 안 하게 돼서 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조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90년대까지 나온 연구 결과에서는 다양성은 이펙티브네스와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되는 그러니까 다양성이 높을수록 이펙티브네스는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지금 뭐 구글 뭐 이런 회사들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전통적인 혁신 기업은 3M이거든요. 그 3M 같은 경우는 미네소타 대학하고 미시간 대학에서 딱 두 학교에서만 리크루팅을 해요. 뭐 인종적인 다양성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딱 두 학교에서만 리크루팅을 하는데도 굉장히 혁신성을 많이 가져갖고 있고 인종적인 게 혁신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데는 혁신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젠더라든가 뭐 학벌, 지연 뭐 이런 것들만 다양성으로 봤는데 지금은 성격이라든가 일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다양성의 한 카테고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디에든 다 다양성은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존중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결국은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